about the war before attacking Iran. So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미국이 일본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한국이 내민 고문서는 전부 가짜입니다. 193개국이 지켜보는 UN 본부 스크린. 일본 대표가 거만하게 400페이지짜리 반박 보고서를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75년 전 카이로 회담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렸습니다. 저절로요. 루즈벨트의 친필 메모가 75년의 시간을 뚫고 세상에 토해진 겁니다.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로 확정한다. 사흘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400페이지를 급조하는 데 걸린 시간, 고작 사흘. 수백 년 된 고문서라던 증거 사진의 메타데이터에 촬영 날짜가 사흘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인장을 1000배 확대하자 조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문서가 풀리는 정확한 날짜를 수십 년 전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 봉인한 147개의 고문서와 1200명의 DNA가 증명한 96.7%의 진실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채 지저대는 개가 제 풀에 지쳐 쓰러지도록 말이죠. 한국이 조용히 완성한 무자비한 사냥의 전말, 지금 밝혀집니다. 저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정의로웠다는 것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산산조각 내는 데 필요했던 건 80년 전 대통령이 직접 펜을 들어 휘갈긴 종이 딱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극동 담당 수석 분석관 데니얼 브레넌입니다. 워싱턴에서 14년간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을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한반도, 대만 해협, 센카쿠, 남중국해. 이 지역에 묻혀있는 지뢰밭이라면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침대맡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보안 전화기에 잠이 깨는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밟고 서 있는 바닥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울리는 보안 전화는 좋은 소식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레넌, 지금 당장 보안망에 접속해. 루즈벨트 도서관에서 날아온 건데 이건 네가 직접 봐야 해. 극동분석실 차석 밀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걸프전 때 바그다드 대사관에서 포격을 맞으면서도 상황 보고서를 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새벽에 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고등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노트북을 열고 국무부 내부 보안망에 접속했습니다. 뉴욕주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그곳의 극비문서 자동해제 시스템이 75년 비밀해제, 기한의 도래와 함께 하나의 문서를 시스템 밖으로 토해낸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기한이 차면 자동으로 봉인이 풀리도록 설계된 미국 연방기록 관리법에 의해 시스템이 저절로 자물쇠를 열어버린 것이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진실을 풀어놓은 겁니다. 문서 제목을 읽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카이로 회담 부속 의정서, 대마도 귀속 재검토 보고서, 대통령 전결 처리, 대마도, 일본식 이름으로 쓰시마, 부산에서 49.5km, 일본 규슈 본토에서 132km, 한국과 일본 사이에 떠있는 그 섬의 이름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극비 문서 제목에 박혀 있었습니다. 14년간 수천 건의 기밀 문서를 열어본 저였지만 이런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이로 회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전후 동아시아의 운명을 설계한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이 회담의 공식 선언문은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국제법 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문서는 그 역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공식 선언문이 아니라 비공개 부속 의정서.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최종본이 아닌 그 이전 단계의 초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속방이었으며 전후 처리에서 조선 귀속 영토로 확정한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국무부 법률자문관실의 공식 의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 세종 때부터 계림의 땅으로 공식 기록되어 있으며
대마도주는 수백 년간 조선 조정에 입조하여 관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일본이 메이지 시기에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전후 처리에서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 조항 위로 굵은 검정펜으로 거친 사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글씨 위를 2번, 3번 긁듯이 그은 자국이었습니다.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격하게 지워버린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휘갈겨 적혀 있었죠. 태평양 방벽 유지, 재론 불가, 영구 봉인.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필체를 확인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에 보관된 수천 점의 친필 문서와 동일한 필적.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합 중국 제32대 대통령이 직접 펜을 들어 역사를 지워버린 겁니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일본이라는 말을 원하는 자리에 놓기 위해 한 섬의 수만 명 주민이 수백 년간 간직해온 뿌리와 이름을 통째로 삭제해버린 국가 차원의 역사 조작이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한반도 남쪽 해안에서 바다를 건너 그 섬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에 입조하고 조선으로부터 쌀과 무역 허가를 받으며 조선의 울타리를 자처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단 한 줄의 메모로 그 역사를 지도에서 영원히 삭제해버렸고 75년 동안 그 진실은 뉴욕주 하이드파크의 어느 지하 금고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정확한 순간을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가 수십 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공개된 지 정확히 52시간 후 대마도에서 첫 번째 균열이 터졌습니다. 52시간. 문서가 공개되고 이틀하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대마도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루즈벨트 도서관의 자동 해제 시스템은 연방 기록 관리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함과 동시에 의회 도서관과 주요 대학 아카이브에 사본을 자동 배포합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조지타운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들이 이 문서를 손에 넣는 데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학술 커뮤니티를 통해 내용이 유출되는 데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삭제했다. 이 한 줄이 대마도 현지 언론을 타고 섬 전체에 번지는데 반나절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아. 한국 광장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5년 동안 가슴 깊이 눌러왔던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일본인인가? 우리 조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의 오래된 성씨는 일본 본토와 다른가? 그 억눌린 질문들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극동분석실 상황판에서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외교적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수십 척이 대마도 해협을 겹겹이 봉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국 영토를 자국 군함으로 가두는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바깥 세상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바깥 세상의 시선이 그 섬에 닿지 못하도록 거대한 철의 장막을 내려버린 겁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브레넌, 극동 담당 차관복 해설인 도어티가 저를 불렀습니다. 60대 초반, 은발에 가까운 쇼컷 머리. 냉전 시절부터 국무부의 극동 라인을 지켜온 전설적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직접 호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이 문서의 진위를 최종 확인해. 루즈벨트 도서관 원본의 필적 감정, 종이 연대 측정, 잉크 성분 분석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관보가 상황판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공식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패널이었습니다. 중국, 성명 발표, 러시아, 논평 발표, 호주, 우려 표명, 프랑스, 관심 표명. 그런데 딱 한 나라의 칸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응 없음. 한국이 왜 조용한지 알아내. 차관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대마도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할 나라야. 세종실록에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라고 적혀 있는 나라가
75년간 기다렸을 바로 이 순간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성명 하나, 외교부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저는 상황판에 빈칸을 응시하며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관보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 발칵 뒤집혔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목소리를 높여온 나라. 그런데 일본의 영토적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이 핵폭탄급 문서 앞에서 이토록 섬뜩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니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무능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14년간 이 지역을 분석해 온 직감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침묵은 완벽하게 통제된 아주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 위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맹수의 고요함. 숨을 죽이고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5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에 국방부 출입 배지를 단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은회색 머리카락,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얼굴. 그녀의 뒤로 양복 차림의 경호원 2명이 복도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데니얼 브레넌 수석 분석관, 로렌 캠벨,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작전국 부국장입니다. 그녀는 제가 자리를 권하기도 전에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루즈벨트 문서 4본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회의에 형식적으로 참석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캠벨이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75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문서를 묻은 이유가 있었어요. 태평양, 방벽. 당신도 그 메모를 읽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금 이걸 다시 꺼내면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려요.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방 기지예요. 대마도 스시마의 해상자 위대, 대마도 방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 기지의 존재 근거는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 위에 서 있어요. 거기에 미군 해병대 전 초기지 구상까지 살아있고요. 캠벨이 제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묻어요. 브레넌. 75년 전에 묻은 데는 이유가 있었고 지금도 그 이유는 유효해요. 순간 제 머리를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소름이었습니다. 문서가 자동 해제된 지 48시간도 안 되어서 중앙정보국이 직접 분석관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은폐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75년 전 루즈벨트가 심어놓은 봉인이 언젠가 풀릴 것을 대비해 누군가가 은폐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캠벨 부국장. 이 문서는 이미 연방기록관리법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의회 도서관에도 주요 대학 아카이브에도 사본이 배포된 상태입니다. 다시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본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학술 커뮤니티에 배포된 사본은 이미 회수 지시가 내려갔고 오늘 중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분류가 진행될 거예요. 원본만 확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라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중앙정보국이 문서 자체를 다시 삼켜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보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임무는 진위 확인이지 은폐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캠벨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브레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 가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서울행은 차관보와 저 단 2사람만 논의한 극비 사안이었습니다. 일본 측도 알고 있어요. 캠벨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차가운 옆모습 너머로 복도를 지키고 서 있는 경호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미일본 대사관 수석 참사관 오가와 다이치가 오늘 아침 의회 극동소위 의원 3명에게 접촉했어요. 당신의 출장 승인을 막아달라고. 이 문서를 한국에 가져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그녀는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당신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좋은 하루 보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갑고 메마른 공기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의 은폐 압력, 일본 대사관의 의회 로비,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이중의 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묻으려 하고 일본이 이토록 발악하며 막으려 하는 이 문서, 그 문서가 가리키는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무엇을 품고 있기에 강대국의 첩보관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까? 차관복 해설인 도어티는 비공식 루트로 출장 승인을 밀어넣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완전히 우회한 극비 방안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출장,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유령 같은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 저는 한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루즈벨트 도서관 아카이브 담당관에게 연락해 문서 원본의 공식 보관 이관을 요청한 겁니다. 국무부 극동분석실 명의의 법적 보관 위탁, 중앙정보국이 원본을 회수하기 전에 제도적 안전 장치를 걸어둔 것이죠. 이 한 수가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서울행 민간 항공편의 이코노미석에 몸을 묻었습니다. 어두운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캠벨의 차가운 눈빛과 한국의 기묘한 침묵 사이에서 단 1초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실과 거짓 사이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회색 지대를 비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최고급 톰 포드 캐시미어 코트에 에르메스 서류 가방을 든 동양인 남자. 인상 좋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수석 분석관님, 오랜 비행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미일본 대사관 수석 참사관 오가와 다이치, 워싱턴에서 의회 로비를 통해 제 출장을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막는데 실패하자 직접 서울까지 날아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 극비 출장이었습니다. 출발 일정조차 차관보와 저만 아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오가와가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캠벨이 일본 측에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국익을 위한 은폐라는 명분 뒤에 일본과의 커넥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분석관님, 굳이 피곤하게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오가와가 에르메스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일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완벽한 검증 보고서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문서의 진위에 대한 과학적 반박과 대마도가 원래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이죠. 최고급 스위트룸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편히 검토하시면 됩니다. 태도는 우아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사의 끈적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한국의 공기를 마시기도 전에 완벽하게 눈을 가리려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가방 치우시죠. 오가와 참사관. 공항의 소음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서늘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깨선이 달아진 낡은 카키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행원도 서류 가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년 비바람을 버텨낸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홍박물관 특수기록 보존실장 박종혁입니다. 그가 저를 향해 짧게 목례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가죽 껍데기 속에 든 잉크도 안 마른 조작질 말고 진짜 역사의 뼈를 보러 가시죠. 저는 숨을 멈춘 채 두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완벽하게 포장된 보고서를 들이미는 일본의 최고위 외교관, 톰 포드 코트의 매끈한 실루엣, 에르메스 가방에 번들거리는 금속 잠금 장치, 그 위로 떠도는 고급 향수 냄새까지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는 화려한 갑옷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단 한 장의 서류도 없이 텅 빈 맨손으로 저를 깊은 곳으로 부르는 한국의 학자. 코트 밑단은 올이 풀려 있었고 구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문서 수만 장의 무게보다 무거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그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박종혁 쪽으로 몸을 돌리자 오가와가 날 선 경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걸음을 옮긴 뒤였습니다. 캠벨 부국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오가와의 절박한 목소리가 뒤통수에 와서 꽂혔습니다. 역시 중앙정보국의 캠벨과 일본 대사관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국이 두려워하고 일본이 발악하며 막으려 하는 그것, 투박한 한국인 학자의 빈손이 저를 데려갈 그곳에
그 답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온몸의 세포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박종혁 실장이 안내한 차량은 외교부의 화려한 의전 차량이 아니라 금집이 가득한 평범한 검은색 SUV였습니다. 조수석에 올라타는 순간 사이드미러에 오가와 일행이 탄 고급 세단이 미친 듯이 뒤쫓아오다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일본의 거머리 같은 감시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차 안에는 무겁고 팽팽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 실장님, 제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국 군함으로 자국 영토인 대마도를 봉쇄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경악할 만큼의 초강수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 성명 하나 내지 않는 이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전대를 꽉 잡은 박종혁 실장의 옆모습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도로 앞만 주시한 채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시끄럽게 짖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못합니다. 자신이 두렵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악을 쓰는 것뿐이죠. 그의 낮고 서늘한 음성에 제 목덜미에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일본은 지금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7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거짓말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래서 호위함이라는 가장 무식하고 시끄러운 방패를 앞세운 겁니다. 자기 영토를 자기 군함으로 가두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은요? 한국은 저 무력 시위가 무섭지 않습니까? 박종혁 실장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스치듯 비친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흔들림이나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600년을 품어온 기록의 이빨과 피 한 방울로 증명되는 과학의 송곳으로 저들의 심장을 단 한 번에 관통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록의 이빨, 과학의 송곳. 그 두 단어가 어두운 차 안의 공기를 쪼개며 제 폐 속 깊이 박혔습니다. 이 침묵은 칼을 뽑기 직전 가장 완벽하게 숨을 죽이는 자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박종혁 실장이 나지막이 덧붙인 한마디가 제 등줄기를 타고 전율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분시관님, 루즈벨트 문서의 자동 해제 기한이 올해라는 것. 우리 정부는 이 문서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미 연방기록관리법의 75년 자동 해제 조항에 따라 이 문서가 세상에 나오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죠.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의 비밀보고서 속에 이 부속 의정서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었고 그 기록을 토대로 역추적한 겁니다. 해제 날짜뿐 아니라 문서의 내용까지 상당 부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의 자동 해제 시스템이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 그것을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 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침묵은 분시관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곧 도착합니다.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경복궁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혁 실장은 박물관의 정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뒤편의 제한 구역으로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철조망과 위장막으로 겹겹이 가려진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 입구가 짙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무장 경비병들의 수동 검문을 통과하자 차는 나선형의 끝없는 지하 통로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층수를 알리는 붉은 숫자가 바뀔 때마다 공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피부에 닿는 온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박물관 수장고의 한계 깊이를 한참 넘어선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일반적인 박물관이 아니군요. 제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두꺼운 방폭문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특수기록 보존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쥐고 있는 600년의 시간을 꽁꽁 얼려둔 지하 요새입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지하 5층의 거대한 강철 문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실탄을 장전한 군인들이 부동 자세로 서 있었고 박종혁 실장은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복잡한 암호 입력까지 무려 3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순간 양복 안주머니에서 보안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암호화 메시지. 발신자는 로렌 캠벨. 즉시 귀국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고대 왕릉의 천년봉인이 해제되는 듯한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수십 톤에 달할 것 같은 거대한 강철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축구장 2개를 합쳐 놓은 듯한 아득하게 넓은 지하 공간. 까마득한 천장에는 수백 개의 첨단 항온항습 장치들이 쉬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차가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기질적인 공간의 한가운데 핏빛처럼 붉은 특수 조명을 머금은 거대한 유리관. 147개가 마치 출정을 앞둔 군대의 사열처럼 일렬로 끝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600년의 세월입니다. 박종혁 실장이 유리관들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일본이 군함까지 동원해 감추려 했던 시간의 요새입니다. 저는 홀린 듯이 첫 번째 유리관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쓰인 선명한 먹물, 글씨들과 왕실의 절대적 권위를 증명하는 붉은 인장들이 보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입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계림의 땅이다.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식 역사서에 직접 기록한 대마도의 진짜 주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선언입니다. 박종혁 실장은 곧바로 두 번째 유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대마도 도주가 고려에 입조하여 관직을 받아왔다. 대마도의 지배자가 스스로 고려의 신하임을 자처하고 고려 조정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유리관. 제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유리 안에는 유독 정교하고 격식을 갖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부터 다른 문서들과 달랐고 글씨체는 공식 외교 서한 특유의 단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마도 종가, 그러니까 소씨 가문이 조선 예조에 직접 올린 세견선 허가 청원문입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영주가 조선의 중앙관청에 무릎을 꿇고 무역 허가를 구걸한 공식 문서입니다. 대마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면 왜 대마도의 지배자가 조선 관청의 머리를 조아리며 쌀과 교역을 간청해야 했겠습니까? 네 번째 유리관 앞에서 박종혁 실장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묵직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대마도 번주가 조선에 보낸 밀서입니다. 유리관 안의 문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 눈에 띄게 급하게 쓰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먹물이 번진 자국, 글씨를 쓰다 멈춘 흔적, 급박한 상황 속에서 써내려간 것이 종이 결 사이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대마도는 조선의 울타리입니다. 왜군이 대규모 침략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드립니다. 박종혁 실장이 밀서의 핵심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마도의 번주가 일본의 침략 계획을 조선에 직접 밀고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본 고유의 영토가 일본의 전쟁 계획을 적국에 넘기겠습니까? 대마도가 마음속 깊이 조선의 울타리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네 번째 유리관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종이 섬유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 고대 잉크의 성분 검사,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최고 권위 학술 기관 세 곳에서 완벽하게 교차 검증을 끝낸 무결점의 진실이었습니다. 분석관님, 보이십니까? 박종혁 실장이 147개의 유리관이 도열한 벙커의 끝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600년입니다. 무려 600년 동안 대마도와 한반도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마도의 지배자가 스스로 고려에 입조하고 조선의 무역을 청원하고 심지어 일본의 침략 계획까지 조선에 알렸습니다. 그런 섬을 일본이 메이지 시기에 일방적으로 집어삼켰고 루즈벨트는 그 강탈을 알면서도 펜 한 자루로 추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루즈벨트가 삭제한 그 카이로 회담 조항의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80년 전 미 군정이 바로 이 기록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마도의 조선 귀속을 추진했던 겁니다. 루즈벨트는 이 증거들을 알면서도 태평양의 체스판을 위해 대마도의 역사를 손수 지워버렸던 것이죠. 이 거대한 지하 벙커에 도열한 147개의 유리관은 일본의 얄팍한 조작질 따위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147개의 강철 방패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엄청난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종혁 실장은 붉은 조명 아래에서 147개의 유리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함께 온 전우들을 점검하는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은 가볍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일 완벽한 무대가 세워질 때까지 그 무게를 견디며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종혁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벙커의 가장 어둡고 깊은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온항습 장치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주 작고 육중한 검은색 철제, 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분시관님, 지금까지 보신 147개의 방패는 머리를 설득하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은 피와 DNA로 쓴 진실이니까요. 그가 어둠 속의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문 너머는 당신이 속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75년짜리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혁 실장이 철문의 인식기에 손바닥을 대고 혈관을 스캔했습니다. 복잡한 암호가 입력되고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쇠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피부를 찌르는 듯한 짙은 묵향과 수백 년의 세월을 응축해 놓은 듯한 압도적인 곰팡내,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지하 6층, 축구장 2개 크기였던 위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10평도 되지 않는 아주 좁고 밀폐된 콘크리트 방, 사방이 숨막힐 듯한 어둠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방의 정중앙, 오직 2개의 희미한 핀 조명만이 낡고 작은 유리관 2개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가장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유리관 앞에 섰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에는 위층의 그 어떤 문서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고 바스러진 누런 종이 묶음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한자와 고대 일본 문자가 뒤섞여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가문의 문장과 붉은 인장이 정성스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족보였습니다. 대마도 이즈하라 지역 토착 가문 23개의 수백 년 족보 원본입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오래된 뿌리를 가진 가문들입니다. 일본식 성씨를 쓰고 일본어를 말하고 스스로를 일본인이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가 유리관 위로 손가락을 뻗어 첫 번째 족보의 서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23개 가문의 족보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유리관에 얼굴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희미한 핀 조명 아래 수백 년 된 먹물로 빼곡하게 적힌 시조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조는 경상도 거제에서 바다를 건너 이 섬의 터를 잡았다. 제 눈이 다음 족보로, 그 다음 족보로 옮겨갔습니다. 유리관 안에 가지런히 놓인 23개의 족보 묶음. 가문마다 세부 표현은 달랐지만 뿌리는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건너왔다. 남해에서 바다를 건넜다. 경상도 해안의 어촌에서 출발했다. 23개 가문 전부 시조가 한반도 경상남도 해안에서 바다를 건너온 도레이님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족보들은 대마도의 일본식 성씨 뒤에 숨겨진 진짜 뿌리가 바다 건너 한국 땅에 있었음을 수백 년 전부터 스스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지우고 교과서를 조작해도 각 가문의 족보만큼은 손대지 못했던 겁니다. 조상의 뿌리를 기록한 족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가문 전체의 반발을 사니까요. 저는 족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적어 내려간 그 글씨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 한차 한차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유리관 안에는 낡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식 바인딩으로 재본된 두툼한 연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영어와 한국어, 스웨덴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세 개의 기관의 로고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유전체연구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영국 웰컴 생화연구소, 5년입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국 국립유전체연구원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영국 웰컴 생화연구소와 5년간 극비로 공동 수행한 연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전체 분석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무엇을 연구한 겁니까? 대마도 원주민 1200명의 전장유전체 분석입니다. WGS,
홀지놈 시퀀싱. 한 사람의 DNA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색깔이나 혈액형 정도를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만 년에 걸쳐 유전자에 새겨진 조상의 이동 경로, 집단 간의 혼혈 역사, 어느 대륙 어느 해안에서 갈라져 나왔는지까지 DNA 한 줄 한 줄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박종혁 실장이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클러스터 분석 그래프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점들이 색깔별로 모여 있었고 두 집단의 점들이 거의 완벽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대마도 원주민의 상염색채 클러스터가 한반도 남부해안 집단, 그러니까 거제, 통영, 남의 사람들과 96.7% 중첩됩니다. 96.7%. 북의 하플로그룹 O2B1.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대를 이어 전해지는 남성 유전자 표지입니다. 대마도 원주민에게서 나타나는 빈도가 경상남도 집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목의 하플로그룹 D4. 어머니에서 딸로, 딸에서 손녀로 이어지는 여성 유전자 표지입니다. 이것 역시 경상남도 집단과 거의 같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박종혁 실장이 그래프의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규슈 본토 집단을 나타내는 점들은 대마도 원주민의 점들과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규슈 본토 집단과는 유전적 거리가 뚜렷하게 벌어집니다. 같은 일본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대마도 사람들의 피는 규슈가 아니라 바다 건너 한반도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족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도는 한반도에서 왔다고. 그리고 지금 21세기 최첨단 유전 과학이 그 족보의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먹물로 쓴 진실과 최첨단 기계가 DNA에서 읽어낸 진실이 완벽하게 포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 실장이 두 유리관 사이에 서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장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백 년 전 바다를 건넌 선조들의 피가 아직도 대마도 사람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일본의 피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루즈벨트가 지워버린 것은 카이로 회담 초안의 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한 섬의 사람들이 수백 년간 간직해온 자신들의 진짜 이름, 진짜 뿌리, 진짜 정체성을 지도에서 통째로 삭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핏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14년간 동아시아의 진실을 추적해왔다고 자부했던 분석관으로서 이 참혹한 사실 앞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5년 전에 미국은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종혁 실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75년 뒤에 미국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147개의 방패와 이족보, DNA 데이터, 그리고 루즈벨트 문서까지 있으면 일본의 거짓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종혁 실장은 오히려 뒷짐을 지며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브레넌 분석관님. 방금 보신 147개의 방패와 족보와 DNA 데이터는 법정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찌를 단 하나의 칼날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본 외무성의 심장을 완벽하게 박살낼 내부 폭탄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저들의 거짓을 28년 동안 직접 만들어 온 자가 스스로 그 거짓의 목을 배려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서 국무부 보안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관복 해설인 도어티의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차관보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레넌, 당장 거기서 나와. 당장. 차관보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지하 벙커에서 완벽한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세계 뉴스에 긴급 속보가 떴어. 차관보의 숨가쁜 목소리 너머로 발칵 뒤집힌 국무부 상황실의 소란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방금 유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 한국이 소장하고 있는 대마도 관련 고문서들은
전부 현대 디지털 기술로 치밀하게 조작된 가짜라고 400페이지짜리 반박 보고서를 전 세계 언론 생중계로 살포해버렸어. CNN도 BBC도 전부 일본의 발표를 진실로 보도하고 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역사 사기꾼으로 전락했고 브레넌, 자네는 그 사기극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야. 전화 너머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로렌 캠벨이었습니다. 이래서 묻으라고 했지. 한국에 덫에 걸린 게 아니라 자네가 한국의 미끼가 된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루즈벨트 문서 원본 사본을 가지고 즉시 귀국해.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하 6층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변해 제 심장을 후비는 듯했습니다. 일본이 선수를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제가 이 지하 요새의 발을 디디기도 전에 일본 외무성은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한국이 소장한 모든 문서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여론은 이미 일본의 화려한 반박 보고서에 완벽하게 휩쓸려 버렸을 것입니다. 중앙정보국의 캠벨은 이 상황을 이용해 문서를 다시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팎 두 개의 올가미가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제 옆에 서 있는 박종혁 실장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6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사기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박종혁 실장의 얼굴에는 단 한 줌의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끝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공들여 파놓은 깊은 함정 바닥에서 마침내 사냥감의 목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를 확인한 늙은 사냥꾼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방금 유엔에서 한국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5년 동안 진실을 숨겨온 자들이 이제는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을 역사 사기범으로 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제 분노 섞인 외침이 거대한 지하 벙커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박종혁 실장은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두 손을 천천히 빼내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의 풍파를 견뎌 낸 바위 같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맹렬하고도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가장 깊게 파도록 삽을 쥐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 입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저 400페이지짜리 조작 보고서를 전 세계에 살포할 때까지, 그들이 가장 오만해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을 때까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저 보고서를 사흘 만에 급조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급하게 만들다 보면 반드시 균열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잠깐만요. 사흘 만에 급조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일본이 지하 5층에 봉인된 문서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되물었을 때 박종혁 실장의 입가에 더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서의 존재가 일본에 흘러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147개 고문서의 존재를 슬쩍 흘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급한 자가 먼저 칼을 뽑도록, 그래서 그 칼이 자기 목을 베도록 유도한 겁니다. 일본은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극도의 공포에 질렸고 한국이 유엔 무대에 들고 나오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전 세계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예요.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400페이지를 만들어야 했으니 검증할 여유 따위는 없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거대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은 무능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거짓말을 완성하기를, 스스로 퇴로를 전부 불태워 버리기를 뼈를 깎으며 기다린 것입니다. 따라오시죠. 분석관님. 박종혁 실장이 뒤편에 서 있던 연구원으로부터 검은색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이게 방금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뿌린 그 400페이지짜리 반박 보고서의 원본 파일입니다. 화면을 넘기자 화려한 그래프와 일본 최고 권위학자들의 서명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반박할 틈이 없는 완벽한 학술 보고서였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십시오.
박종혁 실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며 인용한 자신들의 고문서 사진입니다. 우측 하단의 붉은 인장 부분을 손가락으로 최대한 확대해 보십시오. 더 이상 확대가 안 될 때까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태블릿 화면 위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100%, 300%, 500%, 1000%. 화면 속 고문서의 붉은 인장 이미지가 픽셀 단위로 깨질 때까지 확대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픽셀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할 오래된 붉은 잉크 주변으로 디지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기형적인 사각형의 깨진 픽셀들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병합 흔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경 종이의 질감과 붉은 인장의 픽셀 경계선이 아주 교묘하게 잘라 붙여진 흔적이 극한의 확대 속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종혁 실장이 태블릿의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수백 년 된 고문서 사진의 EXIF 메타데이터입니다. 촬영 일자가 불과 사흘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고문서를 사흘 전에 촬영했다. 급하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뒤 연도를 수정하려 했지만 원본 타임스탬프가 메타데이터 깊은 층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조입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벙커를 갈랐습니다. 한국의 고문서가 가짜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흘 만에 급조해 낸 저 화려한 반박 보고서의 증거. 사진 자체가 조작된 쓰레기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포토샵 레이어 병합 흔적과 EXIF 타임스탬프 조작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디지털 조작의 흔적조차 제대로 지우지 못한 오만함이 낳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죽이기 위해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화려하게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던져놓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자살골이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3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이 국가적 차원의 문서 조작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뿌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75년의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벼려온 서늘하고 무자비한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실장님, 이것만으로도 끝났습니다. 당장 이 포토샵 증거와 EXIF 데이터, 147개의 진짜 고문서, 족보, DNA 결과, 그리고 루즈벨트 문서 원본을 들고 워싱턴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박종혁 실장은 오히려 태블릿을 연구원에게 넘겨주며 차분하게 뒷짐을 졌습니다. 아직입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방금 보신 147개의 방패와 족보와 DNA와 저 얄팍한 디지털 조작의 증거는 법정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한 방에 뒤집으려면 일본의 심장부에서 터지는 내부 폭발이 필요합니다. 그가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비행기 티켓 2장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한복판에서 28년 동안 대마도 역사를 조작해온 최고의 베테랑이 자신의 모든 죄를 세상 앞에 털어놓겠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젖은 활주로에 거칠게 마찰하며 착륙하는 순간 제 온몸의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곤두섰습니다. 고양이의 아가리 속이나 다름없는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국무부의 비공식 루트를 통해 유령처럼 일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박종혁 실장과 저는 쏟아지는 도쿄의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낡고 평범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도쿄 도심의 네온 사인을 뒤로 한 채 외곽의 비좁고 낡은 골목길로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아카사카의 후미진 뒷골목에 숨겨진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하고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기둥과 습기를 머금은 다담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업이 끝난 듯 불이 꺼진 찻집의 가장 깊숙한 구석 자리. 그곳에 한 남자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등뼈가 굽은 모습으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로다 마사이코 님. 박종혁 실장이 다가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 중반을 넘긴 듯한 나이, 허옇게 센 머리칼에 깊게 파인 주름, 외무성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마치 영혼의 밑바닥까지 모조리 긁혀 나간 사람처럼 형편없이 초췌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두 손이었습니다. 찻잔을 쥐고 있는 마른 두 손은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처럼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로다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것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놓여있던 두툼하고 낡은 서류 봉투 3개를 테이블 위로 무겁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파기 금지, 영구 은폐라는 섬뜩한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제가 28년 동안 조국 일본을 위해 저지른 끔찍한 악행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구로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협박해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문장을 강제로 삭제한 공작 지시서. 두 번째 봉투가 열렸습니다. 대마도와 한국의 관계를 연구하던 양심적인 학자들의 연구비를 끊고 학술 대회를 봉쇄하고 논문 게재를 방해한 탄압 보고서. 세 번째 봉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역대 관방장관들이 이 모든 조작을 묵인하고 승인했다는 직접 결재 문서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문서들을 쏟아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한 섬의 기억을 거세하고 가짜 기억을 주입한 소름 끼치는 조직적 세뇌의 기록이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28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눈과 귀를 틀어막은 국가 범죄의 설계도였습니다. 당신들은 괴물입니다. 제가 문서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28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역사를 훔쳐놓고 왜 이제 와서 스스로 조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는 겁니까? 구로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깊고 탁한 눈동자 위로 투명하고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겨우 7살이 된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구로다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앞니가 빠진 자리를 드러내며 활짝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듯한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는 애국자라고 굳게 믿으며 밤낮 없이 대마도의 진짜 역사를 지우고 가짜 역사를 덮어 씌웠습니다. 구로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찻집 안에 흐르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바깥의 겨울비 소리만이 낡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나가 제 품에 안기며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구로다의 떨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스시마 역사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스시마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 때요. 우리는 원래부터 일본 사람이었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수천 명의 학자들과 외교관들을 상대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늘처럼 올려다보는 7살짜리 손녀의 그 투명한 눈동자 앞에서는 도저히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로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울음소리가 비좁은 다다미 방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그 구역질나는 가짜 역사가 교과서에 실려 제 사랑하는 손녀의 머릿속을 독약처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구로다의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루즈벨트가 펜으로 지운 한 줄이 75년 뒤에 교과서가 되어 하나의 머릿속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 거짓을 28년 동안 정성껏 세탁해준 공범이었습니다. 찻집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미약한 불빛 아래 구로다의 울음은 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28년간 거짓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애국자가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거짓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끔찍한 괴물. 구로다가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 섬의 뿌리를 짓밟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그 지옥 같은 상상 속에서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로다의 눈물을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75년 전 루즈벨트도 알면서 묻었고 28년간 구로다도 알면서 세탁했습니다. 루즈벨트는 태평양이라는 핑계로, 구로다는 애국이라는 핑계로, 하지만 7살 아이의 투명한 눈동자 앞에서 그 모든 핑계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구로다 전 실장님. 제가 다가가 떨고 있는 구로다의 앙상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28년 전에 시작한 거짓말을, 75년 전에 루즈벨트가 시작한 거짓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는 거군요. 구로다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로다 전 실장님. 침묵을 지키던 박종혁 실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엔 본부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구로다가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신의 죄악이 담긴 증거들을 결연한 표정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28년의 끔찍한 거짓말을 제 손으로 직접 목을 베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혁 실장은 이 모든 증거를 유엔에 가져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비밀리에 외교적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구로다의 신변 보호와 미국 입국, 유엔 출입 절차는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 극비리에 처리됐습니다. 같은 시각, 출발 전 제가 루즈벨트 도서관에 걸어두었던 법적 보관 조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차관복 해설인 도어티가 그 위탁 문서를 근거로 중앙정보국의 원본 회수 시도를 공식적으로 차단했고, 루즈벨트 문서 원본은 국무부 극동분석실 명의의 외교 행랑에 실려 안전하게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메인 프레스 센터. 회견장은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화산 분화구 같았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수백 개 주요 언론사 카메라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플래시는 벌써부터 미친 듯이 터지며 공간을 하얗게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문서들이 가짜라고 발표한 직후였기에 전 세계의 언론은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한국이 어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지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성 맨 앞줄에는 도쿄에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일본 외무성을 대변하듯 주유엔 일본 대사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저와 박종혁 실장 그리고 구로다 마사이코가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극동 수석 분석관과 한국의 기록 보존실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인 노인의 기묘한 조합에 기자들의 눈빛이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세계의 시민 여러분, 저는 미국 국무부 극동 담당 수석 분석관 데니얼 브레넌입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75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대하고 끔찍한 국제적 사기극의 전모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품 안에서 국무부 외교 행랑으로 이송해 온 루즈벨트 극비 문서 원본을 꺼내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는 75년 전 미합 중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직접 펜을 들어 카이로 회담 부속 의정서에서 대마도 조선 귀속 조항을 삭제하고 영구 봉인을 지시한 극비 문서입니다. 태평양 방벽이라는 한 줄의 메모와 함께 한 섬의 역사와 수만 명의 정체성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국가 차원의 역사 조작입니다. 장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현직 수석 분석관이 자국 대통령의 역사적 범죄를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직접 고발한 것입니다. 미국은 진실을 알면서도 7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마이크에서 물러나자 낡은 카키색 점퍼를 입은 박종혁 실장이 바위처럼 단단한 걸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배후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위로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세견선, 허가, 청원문, 대마도, 번주의 밀서 등 147개의 완벽한 고문서들이 압도적인 화질로 차례차례 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고궁박물관 특수기록 보존실장 박종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프레스 센터를 가득 채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일본은 불과 며칠 전 이 무대에서 우리가 소장한 문서들이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조작된 가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원되며 며칠 전 일본이 자랑스럽게 배포했던 400페이지짜리 반박 보고서에 해당 페이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속 붉은 인장 부분이 픽셀 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일본 외무성이 국가의 이름을 걸고 전 세계에 배포한 문서입니다. 사흘 만에 급조하다 보니
디지털 검증조차 거치지 못한 채 배포된 이 보고서에서 포토샵 레이어 병합 흔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명백한 디지털 조작의 증거가 확인됩니다. 스크린이 한 번 더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보고서에 첨부된 고문서 사진의 EXIF입니다. 수백 년 된 고문서라고 주장한 사진의 원본 촬영 타임스탬프가 불과 사흘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촬영한 뒤 연도를 수정하려 했지만 메타데이터 깊은 층에 원본 타임스탬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혁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600년의 진실을 품어온 한국의 고문서가 가짜인 것이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 자체가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조작 사기극을 벌였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일본 대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며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종혁 실장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대마도 이즈하라 지역 23개 토착 가문의 족보 원본이 고해상도로 투사되었습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오래된 뿌리를 가진 23개 가문의 족보 원본입니다. 이 23개 가문의 시조 기록이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는 경상도 거제에서, 통영에서,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 이 섬의 터를 잡았다. 그리고 스크린의 거대한 클러스터 분석,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유전체연구원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영국 웰컴 생어 연구소와 5년간 공동 수행한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입니다. 대마도 원주민 1200명의 DNA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읽었습니다. 수천 개의 점이 박힌 그래프에서 두 집단의 점들이 거의 완벽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대마도 원주민의 상염 색채 클러스터가 한반도 남부 해안 집단과 96.7% 중첩됩니다. 북의 하플로그룹 O2B1, 목의 하플로그룹 D4 모두 경상남도 집단과 거의 동일한 빈도입니다. 반면 일본 규슈 본토 집단과는 유전적 거리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박종혁 실장이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나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인장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프레스 센터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 연단 뒤편 어둠 속에서 서 있던 구로다 마사이코가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일본 대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 영토주권전략실에서 28년간 대마도 역사, 은폐 공작을 총괄했던 퇴직 관료 구로다 마사이코입니다. 구로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두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한국의 박종혁 실장님이 공개하신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완벽한 진실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8년 동안 교과서를 조작하고 양심적인 학자들을 탄압하며 대마도의 진짜 역사를 조직적으로 강탈해왔습니다. 구로다가 테이블 위로 은폐와 영구봉인 도장이 찍힌 낡은 문서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이 서류들이 바로 역대 일본 관방장관들이 직접 결제하고 묵인했던 역사 조작 지시서의 원본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듯 회견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구로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이라는 거짓된 이름표를 달고 제 사랑하는 7살 손녀와 미래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거짓된 역사를 독약처럼 주입한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구로다가 연단 옆으로 물러나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게 엎드렸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UN 본부의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미친 듯한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뉴스 채널의 하단 자막에는 일본 외무성 28년 역사 조작 실토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UN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부야 교차로의 거대한 전광판 아래로 수십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28년 동안 바보로 만들고 완벽하게 속여온 자국 외무성과 일본 정부를 향해 맹렬하게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이즈하라 해상자위대의 봉쇄망 속에서도 섬의 곳곳에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즈하라 한국 광장에 모인 3만 명의 대마도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대신
모두가 손에 작은 촛불을 든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즈하라 자치회 회장 미야모토 게니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고향은 바다 건너 한국 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뿌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촛불을 든 3만 명의 주민들이 대한해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75년간 빼앗겼던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고요하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80이 넘은 대마도의 한 백발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저 바다 건너에서 왔구나. 우리는 일본에게 속아왔구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피 속에 담긴 진실을 지켜준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유엔 기자 회견이 끝난 직후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굳게 담은 입술로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단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75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평양 방벽이라는 명분 아래 카이로 회담 부속 의정서에서 대마도의 조선 귀속 조항을 직접 삭제하고 영구 봉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진실을 75년 동안 묻어두었습니다. 대통령의 주먹이 연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부로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깊은 유대를 맺어왔다는 대한민국의 문서적, 과학적 증거를 공식적으로 전면 인정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함대, 철수와 진심 어린 사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이제 단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외신 기자들과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한국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잔혹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인가? 대마도에 대한 영토적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며 일본을 짓밟을 것인가? 전 세계가 한국의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떤 승리자의 오만함이나 끓는 분노도 찾아볼 수 없이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대마도 주민 여러분, 대통령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바다 건너 대마도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는 3만 명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찬란한 진실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승리의 순간에 누군가를 짓밟거나 보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 프레스 센터의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600년의 기록을 지하 깊은 곳에 숨겨두고 피눈물로 지켜온 이유는 일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억울하게 뿌리를 빼앗긴 대마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과 아름다웠던 과거를 온전히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 톤 깊어졌습니다. 진실은 누군가를 베기 위한 칼이 아니라 상처를 꿰매고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회견장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던 기자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게 영토적 병합이나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뼈끼를 끼고 듣던 외신 기자 몇 명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옆 사람에게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대마도 주민들의 역사적 자결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뿌리를 알 권리,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탐구할 권리, 그리고 바다 건너 혈연의 나라와 자유롭게 교류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제안을 꺼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대마도 대표단, 그리고 전 세계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에게 제안합니다. 한일 공동고대사 연구위원회를 출범합시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오직 진실만을 기록하는 새로운 연대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갑시다. 성명이 끝나는 순간 프레스 센터에서는 국적을 불문한 외신 기자들의 길고 깊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그리고 점점 거세지더니 마침내 회견장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같은 박수로 변했습니다. BC의 수석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승리의 순간에 칼을 거두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국가적 품격의 증명입니다. 저는 연단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7개의 고문서, 23개 가문의 족보,
1200명의 DNA, 28년간의 조작 증거, 그리고 75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이 모든 것을 쥐고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 칼날이 아니라 메스를 선택한 나라. 14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 온 저였지만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광경. 그것도 75년간 억울함을 참아 온 자가 가해자에게 화해를 먼저 제안하는 장면을 옆에 서 있던 박종혁 실장의 옆모습을 슬쩍 보았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의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 맺힌 투명한 물기를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600년을 지켜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뉴욕주 하이드파크로 돌아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지하 아카이브 열람실, 75년간 봉인되어 있던 문서함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서는 이미 공개되었고 봉인은 영원히 풀렸습니다. 금속 문서함의 안쪽 벽면에는 75년간 종이가 눌려있던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떼어낸 뒤에 남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진실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 진실이 떠난 자리. 그런데 아카이브 담당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문서함 바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문서 뒤에 붙어 있어서 자동 해제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누렇게 바랜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루즈벨트의 친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펼치자 거칠고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며 서둘러 적어 넣은 것처럼.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버티는 자가 마지막에 완성한다. 이 한 줄을 적으며 내가 지운 것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저는 텅 빈 문서함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루즈벨트조차 자신이 지운 것들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방벽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서 자신이 한 섬의 역사를 통째로 삭제하고 수만 명의 정체성을 지도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죄책감이 이 작은 메모지 한 장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는 대신 문서함 바닥에 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이 자신 대신 그 무게를 감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75년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600년을 참고 견뎌온 나라가 승리의 순간에 칼을 거두고 내민 손이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는 진실을 96.7%의 정밀함으로 증명해 놓고도 그 과학의 칼날을 적의 심장이 아니라 상처를 봉합하는 데 쓰겠다고 선언한 나라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진실의 무게를 알면서도 도망쳤습니다. 일본은 진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28년간 조작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진실이 풀려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진실의 무게를 600년 동안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147개의 유리관을 닫고 또 닦으며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단 한 번도 성급하게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한국은 그 칼을 복수가 아니라 화해에 썼습니다.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75년이든 600년이든 진실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버텨낸 자만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자격을 얻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하이드파크의 넓은 하늘 아래 저 멀리 동쪽의 어떤 작지만 거대한 나라의 품격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수석분석관 데니얼 브레넌의 84시간에 걸친 숨 가쁜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75년간 봉인된 루즈벨트의 펜, 147개의 고문서와 600년의 침묵, 23개 가문의 족보가 가리키는 바다 건너 고향, 그리고 1200명의 피 속에서 발견된 96.7%의 진실, 28년간 거짓을 쌓아온 자가 7살 손녀의 한마디 앞에서 무릎 꿇고 토해낸 참회, 일본이 군함까지 동원해 틀어막으려 했던 진실을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반격으로 전 세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계를 전율시킨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칼을 거두고 내민 손. BBC 앵커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국가적 품격의 증명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지하 깊은 곳에서 묵묵히 600년의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할 때도 조용히 칼을 갈며 단 한 번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그 순간,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7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품격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옳았습니다.